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대혁명 2부 1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아오.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1789년 7월 13일과 14일 사이 타는 듯한 밤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이미 숨이 막히는 듯한 새벽녘에 무리가 거리를 누볐다. 사람들은 꼬챙이, 곡괭이,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거의 벗은 채였다. 천한 하층민들, 부르주아들이 중얼거렸다. 부유한 집, 국가의 적의 집, 그러므로 제3신분의 적의 집 문 앞에 무리가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문을 열 것을 요구했다. 마실 것, 먹을 것, 돈, 무기를 원하오. 밤에는 무기와 군장 비품을 보관해 놓은 집기 보관소를 약탈했다. 그들은 장검, 단검, 창 등을 흔들어댔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 무기였다. 무기들, 우리는 무기를 원하오. 앵발리드 앞에서 외쳐댔다. 그들은 5만 명에 가까웠으며 위협적이지만 상위군들이 사용하는 대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상위 군인들은 그들에게 발포를 원치 않을 것이다. 군중은 건물을 둘러싼 해저 앞에 서성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들고 나타난 말뚝 끝에는 식칼로 잘라낸 플레셀의 머리가 달려 있었다. 사람들은 파리 상인조합장이자 파리 선거회의 의장인 플레셀이 사람들을 속여서 있지도 않은 무기를 아르스날로, 파르트레로, 캥지뱅으로 가 찾아보도록 했다고 비난했다. 사람들은 그곳으로 서둘러 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플레셀을 그의 안락 의자에서 끌어내렸다. 결국 여기 있을 것은 당신이군, 조합장 나리. 항상 조국을 배반하는 조합장 나리. 권총 한 방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잘랐다. 피투성이가 된 머리는 창끝에 매달려 대롱거렸다. 우리는 무기를 원하오. 이 외침은 샹드마르스에서도 들렸다. 그곳에는 대부분 스위스인들로 구성된 보병, 기병, 포병 연대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역시 스위스인인 장군 브장발 남작의 지휘를 받았다. 그는 명령을 기다렸고 머뭇거리며 부대장들의 조언을 구했다. 병사들은 폭도들에게 발포할 준비가 되었는가? 모두가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장군 브장발 남작은 자신의 부대를 앵발리드를 향해 진군시키지 않는 쪽을 택했다. 그는 혹시 자신이 막 이날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무기를. 군중은 해저를 넘어가 철책을 뚫고 지하창고로 달려들었고 쌓여있는 총들을 횃불로 밝혀주는 상위 군인들의 안내를 받았다. 그들은 총을 낚아채서는 손에서 손으로 전달했다. 대포 10여 문과 박격포 한 문도 끌고 갔다. 이들은 소총을 흔들어댔다. 이제는 우리는 화약과 총알을 원하오 라고 외쳐댔다. 바스티유에 있을 수도 있었다. 간단한 봉인장 하나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땅에 파묻을 수 있는 그 오래된 요새에. 바스티유로 이제 사람들이 흔들어대는 것은 주먹이 아니었다. 소총이었다. 사람들은 파리 선거권자들의 대표가 자리 잡은 시청으로 몰려갔다. 천여 명이 대표들의 심의실로 쳐들어갔다. 그들은 압박과 위협을 받았다. 대검이 그들의 가슴을 스쳤고 밖에는 수만 명의 목소리들이 외쳤다. 바스티유로. 선거권자들은 요새 사령관 로네 후작에게 대표단을 보내 부르주아 민병대를 무장시키기 원하는 파리 시민들에게 화약과 탄화를 나누어 주도록 시킬 것을 결정했다. 바스티유 수비대는 상위 군인 82명과 스위스 군인 32명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대표 면문을 가지고 있었다. 해자와 도개교가 있는 요새 주변과 이웃한 길들에는 적어도 파리 사람 10만 명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프랑스 군의대가 섞여서 대포를 쏘아댔다. 구경하는 군중이 있었다. 그들은 소리치고 쳐다보고 기다리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는데 13m에 달하는 탑 위에서 올지도 모를 발포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7월 14일 화요일 아침나절에 끝 무렵 당시까지는 발사되지 않았다. 사령관들은 선거권자들의 대표단을 맞아들였다. 그는 탄약을 내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명령을 받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협상을 했다. 파리 시민의 대표들에게 요새를 전부 방문시킨 후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대표단 방문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상황이 긴박해졌다. 요새 정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800에서 900명이 있었다. 그들 중에 가까운 상점의 지붕을 통해 비어있는 경계 초소에 들어갈 시민
2명을 선발했다. 그들은 첫 번째 도계교의 기관 장치를 작동할 수 있었다. 로네가 대표단에게 대포들을 물러나게 하고 총알을 막은 것을 보여주었어도 소용없었다. 사람들은 애국파들을 첫 번째 정원에 가두고 그곳에서 피격되도록 하기 위해 도계교를 들어올리도록 놔두었다는 배신 혐의로 로네를 고발했다. 여기저기서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돌격을 결심한 1000여 명은 그들 뒤에 자신들을 지켜보며 용기를 북돋우는 군중이 있음을 느꼈기에 더욱 결연했다. 심지어 이 호기심 어린 군중 중에는 마차를 멀찍이 세워둔 매우 부유해 보이는 우아한 부인들이 다수 있었다. 군중의 창날인 남자들은 노동자 혹은 포브르 지역 소매상인, 재단사, 수레장인, 자파상인, 포도주 상인이었다. 그들 중에는 프랑스 근위병 61명과 윌랭 하사가 있었다. 이들은 바스티유의 문과 도계교를 향해 대포 5문을 정렬했다. 도계교들이 내려왔다. 바스티유는 항복했다. 사람들은 수비대에게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군중이 폭발했다. 사람들은 부수고 쏘았다. 사망자 98명과 부상자 73명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포위와 돌격 중에는 얼마나 나올 것이며 항복 후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무질서 속에서 또 얼마나 나올 것인가. 누구보다 윌랭, 엘리같이 맨 처음 들어간 프랑스 근위병들이나 포브르 생땅뚜앙 지역의 양조업자 쌍테르와 퇴역군인 마야르 같은 진정한 전투병들도 전쟁의 규칙을 존중하도록 할 수 없었다. 엘리는 프랑스 장교로서 누구에게도 고통이 가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가 그 경륜을 멈추며 장교들과 병사들 그리고 로네 후작을 쓰러뜨려 복수하려는 욕망을 제지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 사람이 찢기고 잘렸다. 로네 사령관은 오른쪽 어깨에 칼을 맞았다. 생땅뚜앙 거리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이들이 그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그에게 구타를 가했다. 사람들은 그의 머리를 자르고 목을 매달고 말꼬리에 달아야 한다고 외쳤다. 나를 죽이시오. 로네가 외쳤다. 그는 몸부림치며 둘러싸고 있는 사람 하나의 아랫배에 한 발을 날렸다. 그는 즉시 대검에 찔렸고 질질 끌려다니며 잘게 찢겼다. 이 더러운 괴물이 우리를 배반했소. 국가는 백성들에게 보여줄 그의 머리를 요구하오. 한 발 맞은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러 바스티유에 갔던 데노라는 젊은 요리사로 괴물을 쳐부숨으로써 메달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했다. 검은 손잡이가 달린 작은 칼로 데노는 로네의 머리를 잘랐다. 사람들은 이 머리를 삼지창에 꽂고 행진하기 시작했다. 생토로네 거리에서 누구의 것인지 알도록 머리에 2문구를 달았다. 퐁네프달이 앙리 4세의 동상 앞에서 그의 머리를 낮추고 소리 질렀다. 후작, 당신의 주인에게 인사하시오. 팔레르와얄의 정원에는 사람들이 군중의 환호 가운데 플레셀, 로네, 그리고 바스티유를 방어한 몇몇 사람의 머리를 심었고 추방자들의 목록을 그곳에 세웠다. 아르투아 백작, 브로글리 원수, 랑베크공, 부장발 남작. 이들의 머리를 카보 카페에 가져다 놓는 이에게는 보상금이 약속되었다. 바스티유에서 석방한 위조범 4명, 광인 2명, 그리고 남폰꾼 1명 등 죄수 7명을 시청까지 의기양양하게 데려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새의 벽돌을 벌써 뜯어내기 시작했다. 파리에서의 요새는 질서와 왕권의 위협적인 얼굴이었다. 요새는 파괴되어야 했다. 벽돌 하나씩. 그러나 왕의 권력이 뒤집히자 파리를 지배하는 것은 무질서였다. 민병대 대원인 한 부르주아가 말했다. 우리는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백성의 분노를 너무 거칠게 다루었다면 그들이 우리를 처단했을 것입니다. 이성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부르주아들은 모자에 푸른색과 붉은색 모표 장식을 달고 순찰을 돌면서 시골로 도망치는 귀족들의 마차를 멈추어 세웠다. 사람들은 마차를 둘러보고 뒤지고 귀족들을 그들의 저택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은 귀족들이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부르주아들은 헌법이 성립되기 전에는 손에서 무기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이 끝나갈 때 루이는 방금 파리에서 일어난 이 중대차한 일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바빴고 그래서 사냥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사냥 성과를 기록하는 노트 7월 14일 날짜에 무라고 적었다.
동시에 파리의 출판업자 류오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화요일 하루가 왕의 권력을 죽였다. 이제 왕의 권력은 백성의 손에 달렸으니 자기 부인과 형제 샤를 나르투아의 신이 없는 충고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혁명의 시작은 가장 뛰어난 성견지명을 가진 이들에게조차 헤아릴 수 없는 결과들을 예고하고 있다. 루이는 그것이 파리의 폭동들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왕들이 언제나 분쇄하고 무장해제하는 데 성공했던 플롱드 난들 중 하나일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걱정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루이는 걱정을 회피하면서 파리 사건에 대해 방금 알게 된 사실들을 전하고 싶어하는 의회 대표단들에게 짧게 대답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상드 마르스에 있는 나의 부대들에게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소. 그러고 나서 하품을 하고는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지는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7월 15일 수요일 새벽에 침전시종이 루이를 깨웠고 라 로슈푸코 리앙크루 공작이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루이 16세를 현실을 회피하던 잠에서 고통스럽게 떼어냈다. 바스티유가 함락되었다. 카니발의 외침을 질러대며 창끝에 머리들을 달아 내돌리고 있었다. 발라니아. 루이 16세가 둔탁한 목소리로 우물우물 말했다. 아닙니다, 전하. 혁명입니다. 루이는 결코 몸을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천천히 몸을 세웠다. 움직여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파리와 베르사유에서 부대를 멀리 떼어놓기로 결정했다고 의회에 나가 반복해 말해야 한다. 나는 내 백성들의 애정과 충성을 기대하오. 나는 내 국가와 하나일 뿐이요. 짐은 그대들을 믿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가의 안녕을 확실히 하도록 나를 도우시오. 나는 결코 그대들의 의견 듣기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며 의회와 짐 사이 의사소통은 항상 자유로울 것이오. 그는 형제들과 함께 퇴장했고 새 신분 대표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걸어서 성으로 돌아갔다. 군중은 내달리며 소리쳤다. 국왕 만세. 왕비와 아르투아 백작의 경고가 있었지만 루이는 안심했다. 그들이 말했다. 승리와 본보기 처벌로 파리의 반란을, 바스티유의 점령을, 그리고 이어진 야만적인 살인 행위를 쓸어버려야 한다고. 왕국 어디에서나 왕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했다. 7월 15일 수요일 저녁, 루이는 오후에 파리로 간 국민의회 대표단들에게 파리가 베푼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저기 10만 명이 넘는 무장한 파리 시민들이 국민의회를 맞이했다. 사람들은 국가 만세, 대표자 만세를 외쳤다. 뿐만 아니라 국왕 만세도 외쳤다. 대표단 의장인 라파에트 후작은 왕께서 속으셨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소.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소. 부대나 무기 등 선한 왕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이런 것들 말이오. 랄리 톨랭달 백작도 덧붙였다. 선하고 고결한 왕을 사람들은 공포로 둘러쌌소. 그러나 왕께서 우리를 믿으신다고, 다시 말해 당신들을 믿으신다고 말씀하셨소. 클레르몽 토네르 백작이 결론지었다. 모든 것을 잊어야 하오. 죄인이 없는 곳에는 구할 용서도 없소. 프랑스 백성은 전제 정치의 대리인들을 증오하지만 백성의 왕은 사랑하는 것이오. 환호가 높은 파고로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라파에트 후작을 파리 민병대, 즉 국민방위대 사령관으로 추대했다. 상인 조합장으로 지명된 바이인은 환호와 함께 그에게 주어진 시장이라는 직명을 더 좋아했다. 파리 대주교는 대표단을 노트르담 성당으로 인도했고 거기서 테데움을 노래했다. 성당은 가득 차 있었다. 입구에서 사람들은 네케르의 소환을 원한다고 외쳐댔다. 대표들은 승인했고 백성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했다. 루이는 7월 16일 목요일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막 모인 국민의회에서 랄리 톨랭달 백작은 환호를 받으며 말했다. 분명하게 선언된 이 소망을 우리는 어제 파리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광장과 거리, 교차로에서 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외침밖에는 없었습니다. 네케르님, 네케르님, 네케르님의 소환. 이 거대한 백성 모두가 네케르 씨를 왕께 다시 요구하기를 우리에게 청원했습니다. 백성의 청원은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네케르 씨의 소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왕이 백성이나 의회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가? 루이는 7월 16일 소집한 참사회에서 형제와 왕비가 이 명령에 대해 바라는 분노와
그에게 네켈의 소환 거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브로글리 원수 말에 의하면 부대들도 더는 확고하지 않으며 파리를 수복하고 이 반역, 이 혁명을 분쇄할 능력이 없기에 베르사유를 떠나 국경 근처 요새로 가야 했다. 브로글리는 이 여행 동안 왕가의 안전과 보장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메스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프로방스 백작은 베르사유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루이는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그 끝에는 깊은 구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 어딘가에 달라붙어야 한다. 이 운명을 피해야 한다. 왕비와 아이들 그리고 측근들과 떠나고 싶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신이 떠날 것을 선택하기 원하며 그러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루이는 알았다. 그녀는 벌써 편지들을 불태우고 가지고 다닌 상자에 모든 보석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루이는 떠날 수 없었다. 참사회에 참여한 대신들에게 눈빛으로 조언을 구했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사임하겠다고 알려왔다. 반대로 브르테유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다. 루이는 머리를 돌리고는 네케를 소환하고 연대를 그들이 주둔지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왕비의 절망을 보았고 또 느꼈다. 그러나 루이는 출발, 즉 싸움을 선택할 힘이 없었다. 머무르는 것은 운명에 다른 이들의 의지에 순응하겠다는 선택이었다. 루이도 의회처럼 백성의 명령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잠깐씩 루이는 그것이 왕의 임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는 자기 결정을 의회에 알리자 의회는 왕의 현명함과 부대의 출발 그리고 온 나라가 기다리던 네케르의 소환에 대해 축하했다. 그러나 백성은 왕의 모습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했다. 그래서 1789년 7월 17일 금요일, 내일 루이는 파리로 갈 것이다. 어쩌면 그날이 그가 죽는 날이 될 것인가. 그는 죽음을 준비했다. 동생 프로방스 백작에게 국왕 대리관 직위를 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베르사유궁을 돌아다녔으나 조신들은 모두 성을 버렸고 자리에 없었다. 많은 이들, 아르투아 백작과 그의 가족, 폴리냐크 집안, 브르테유, 브로글리, 랑베크, 콩테공과 그의 가족들처럼 추방 목록에 자기들 이름이 올랐다는 것을 알던 모든 이들이 망명을 선택했다. 그들은 벌써 베르사유를 떠났다. 루이의 발소리가 쓸쓸한 회랑에 울렸다. 루이는 거처로 돌아갔다. 잠을 잘 것이다. 7월 17일 금요일, 루이는 파리로 가고 있었다. 빌루아 공작과 빌키의 공작, 에탱 백작 등 몇몇 귀족들과 제비 뽑아 선택된 대표 32명만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근위병은 무기가 없었다. 그러나 왕가의 마차를 세브르까지 수행한 베르사유의 부르주아 민병대는 마차를 마중 나온 파리의 부르주아 민병대처럼 무장을 하고 있었다. 파리의 초입에서 백성들은 국가 만세를 외쳤다. 시장 바이인은 열쇠를 루이에게 건네며 선언했다. 전하의 선한 도시 파리의 열쇠를 전하께 가져왔습니다. 앙리 사스께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정복했습니다. 여기서는 백성들이 그들의 왕을 정복했습니다. 전하의 백성도 전하도 이 위대한 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왕정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며 엄숙하고 영원한 왕과 백성의 연합시대입니다. 이 행위는 유일할 것이며 전하를 영원히 남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파리를 가로질렀다. 무기를 든 백성들은 국왕만세를 외치지 않았다. 루이는 모든 이들의 얼굴을, 창을, 소총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엇갈리게 놓인 칼들의 터널을 지나 시청에 들어갔다. 왕가의 흰색이 파리의 푸른색과 붉은색 사이에 끼인 새로운 목표를 왕에게 주었다. 그것을 왕의 모자에 달았다. 파리 선거권자 대표가 말했다. 백성들에게 이 재앙 같은 충고의 원흉들이 더는 당신 주변에 없을 것이며 너무나 오랫동안 멀리하셨던 덕성이 당신의 지지자가 될 것임을 약속하러 오셨습니다. 루이가 웅얼거렸다. 나의 백성들은 언제나 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오. 같은 순간에 생제르맹 앙레에서 곡물 매점 혐의를 받는 제분업자 한 명이 광장에 끌려나와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리고 젊은 백정 하나가 만족스러운 울부짖음 속에서 그의 목을 잘랐다. 파리 시청의 방에서 루이 16세는 희미하게 웃으며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시장 바이는 예법에 따라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작은 사각형 비드로를 발길로 옆으로 밀어 놓았다. 그리고 선체로 왕에게 말했다. 이 사건을 지켜본 랭대는 비록 궁정에 적대적이었으나 이런 영접의 분위기에 굴욕감을 느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석은 왕의 태도는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라고 그는 후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나 루이는 안심했다. 방 한쪽에서 한 목소리가 외쳤다. 우리 왕, 우리 아버지,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드문드문 났고 국왕 만세라고 외쳤다. 루이는 마차의 흔들림에 마음을 달래며 베르사유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밤 10시였다. 왕비는 눈물로 그를 맞이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는 두려움 뒤에 오는 재회의 기쁨에 몸을 맡겼다. 왕이 살아계시다.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그러나 파리 주재 미국 대사 토머스 제퍼슨은 파리 시청에서 있었던 루이 16세의 영접에 참석하고 글을 썼다. 아메리카에서 내가 본 어떤 광경보다도, 그리고 지난 닷새간 파리가 보여준 어떤 광경보다도 더 위험해 보였다. 이것으로 삼부회는 모든 공격에서 벗어났으며 이제 백지수표를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군주도 행한 적이 없었고 어떤 백성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실책에 대한 공개 사죄형이 그렇게 끝났다. 또 다른 미국인 거버너 모리스는 노골적으로 드러내 글을 썼다. 왕과 귀족의 권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루이는 베르사유의 거처에서 잠이 들었다. 이제 그 파리의 시장이 왕에게도 예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1789년 7월에 흥분들은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가 역사책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1789라고만 배웠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엄청 두꺼운 책인데 아직 3분의 1밖에 안 읽었는데 1789년 7월 중순이 가고 있으니까요. 뒤 얘기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시아 우드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